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장을 항상 정확하고 날카롭게 바라보시는 분이죠.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해는 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이 뭔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그죠? 기대 저만의 기대감인가요? 저도 그 기대하고 있고요. 네. 제가 올해 모 방송에서 네. 가서 3,000포인트 갈 수도 있다. 네. 올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좀 섞여 있는 거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경제 성장률이 사상 최악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게요. 올해. 네. 그럴 때 원래 주가는 오히려 음, 더 좋다. 음. 네, 이렇게 지금 보는데 생각보다 지금 최근에 4분기 실적 발표한 회사들 중에 서프라이즈가 나온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 저는 올해 생각보다 우려를 걱정을 타고 계속 주가가 그러게요. 네. 생각보다 강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변동성이 계속 예, 중간중간 맞습니다.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려면 반도체 얘기를 하려 했는데 그러려면 네. 그죠? 지수가 네. 적어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잡아주면서 음. 가려고 하면 반도체가 어쨌든 우리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총 완투 그죠? 완투이니까 잡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연휴에 설 때 쉬는 동안에 딥시크의 딥샥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죠? 네. 그건 이제 뭐 시장에 다 흡수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한 2주 상간으로, 2, 네. 3주 상간으로 네. 다 이제 소화를 하고 그러니까요. 뭐 딥시크가 오히려 긍정적인 맞아요. 면이 더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예.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예, 예. AI 소프트웨어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때 딥시크로 미국도 많이 빠지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네. 우리나라도 많이 빠졌었는데 이게 아마 문과생들이 이과를 잘 이해 못해서 너무 그 뉴욕타임즈 보도에 너무 매몰됐다. 그래서 그 기사도 약간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문을 보면 그게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 딥시크 관련돼서 비용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비용이 조금 들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 미리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돌림 비용만 80억이라고 얘기한 거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라고 밑에 써 있습니다. 그 전에 기반이 있었다라는 부분, V3라는 기반이 있었다는 부분, 버전 3를 기반으로 해서 아론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한 뭐 추측이지만 대부분 한 5만 장은 갖고 있지 않을까 GPU를 아무리 안 좋아도.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안 좋은 것도 만 장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이 더 부각돼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기회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물론 샘 올트만이 우리나라에 온 거는 미리 예정돼 있었을 텐데 타이밍이 또 마침 또 딥시크 쇼크가 있을 때 네. 방한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그 희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5만 원 초반까지 5만 원 깨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5만 6천 원 근처까지 반등을 좀 빨리 줬는데 결국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딥시크 충격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오히려 그러면 저비용으로 되면 이게 투자를 줄이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엔비디아가 뭐 120불 때까지 빠지고 했었는데 오히려 빅테크들은 지금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러게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여러 이제 메타도 그렇고 주요 기업들 빅테크들이 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얼마 전에 공개한 그 자기들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그 계획을 보니까 축구장에 한 167배 뭐 이렇게 규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히 이제 규모의 경제를 더 이루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특히 네. 하이닉스가 그것 때문에 많이 흔들렸었죠. 예. 그러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은 이때까지 해왔고 거기가 이제 뭐 좋게 살기로 해야 되는 건데 네. 갑자기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밖에 사실 엄두를 못 냈던 기업들은 아니 우리도 이제 해볼만 하겠는데 오히려 그렇죠. 맞습니다. 저변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게 이제 긍정적이고 미국도 어쨌든 이 신정부가 지금 트럼프 체제 하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하겠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제 AI 모멘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뭐 샘 올트만이 우리나라에 온 것도 결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때문에 네. 온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건 미국 정부 주도의 어떻게 보면 AI 산업 붐업 네. 프로그램을 바이든은 물밑에서 지원했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아예 대놓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여러 말은 있습니다만 물론 오픈 AI가 원래 하던 거를 거기다 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오픈 AI 그다음에 오라클 그다음에 소프트뱅크까지 이제 같이 합세를 해서 한 1,000억 달러를 만들고 나머지 4,000억 달러를 투자받는 형태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규모가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700 한 2, 30조 되기 네, 때문에 맞아요. 5천억 달러를 이제 펀딩을 받아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거기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 4개를 만났습니다. 뭐 카카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은 카카오를 만났고 또 하나가 이제 크래프톤을 게임사에서 크래프톤을 네.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만났는데 그렇죠. 예. 삼성전자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HBM보다는 파운드리 때문에 만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단말기 이런 것도 그렇죠. 가능할 예. 수 있을 거죠. 예. 그렇죠. 그 단말 AI 전용 단말기 얘기도 네, 나왔었고 네,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결국에는 HBM 때문에 만났을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에는 본인이 거대 언어 모델은 갖고 있지만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엄청난 파워 플랫폼을 갖고 있고 카카오라는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생산 시설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필요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오히려 지금 투자 확대 기대감이 더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유리기판을 하겠다고 한 것도 이거와 또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오픈 AI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유리기판 이쪽으로 지금 집중을 해서 조금 뭐 파운드리도 좀 살리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좀 살리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뭐 랜드 가격도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디램은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 랜드는 그래도 좀 올라오네. 그러면서 이제 레거시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애널리스트들 다 리서치 쑥 살펴보면 보통 2분기, 3분기 안에는 돌아올 거다 레거시가. 근데 그 신호가 어디서 쏴졌냐면 중국에서 쏴졌습니다. 이구안신이라는 이제 정책을 쓰면서 중국인들이 최근에 휴대폰으로 굉장히 교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레거시의 회복도 더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의 반등은 하루 한 4% 올라오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뭐 모든 언론이 이제 삼성전자가 바뀐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냥 빠진 거 제자리에 갖다 놓은 거죠. 갖다 놓은 건데 여전히 이제 바닥은 잘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트리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하이닉스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어쨌든 관세 문제를 뭐 어떤 식으로든 좀 이게 매듭을 짓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방향이 될까요? 예. 근데 반도체 네.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미국 기업들한테 과연 이익이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협박용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반도체 자동차를 걱정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오히려 제가 걱정이 되는데 자동차는 어차피 완제품을 수출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데 사실 반도체는 중간재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은 또 중국에서 또 만들어서 또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럼 이제 관세가 너무 높아지면 결국엔 미국인들이 그 물가를 결국에는 다 덤탱이 쓰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엔비디아의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다가 지금 HBM의 고급 사양은 다 납품하고 있는데 8단, 12단 같은 경우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관세를 부과하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엔비디아 보고 돈 더 달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엔비디아도 AI 칩 가격을 올려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반도체는 관세로 협박해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근데 지금 현대차가 오늘 막 올라오고 하는 것도 결국 관세가 이제 유예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뭐 공화당 하원 의장의 발언 때문에 올라온 건데 한국은 아직 타겟이긴 하지만
아직은 협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협상은 가장 늦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을 먼저 공격하는 과정이 조금 나오지 않겠나 최근에 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고민이 좀 살짝 있지 않아요? 처음에 그 우리가 휴일 동안에 딥시크 충격 나왔을 때 저는 1차적으로 이제 걔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 게 중국 기업이다. 중국이 만든 거에 대한 보안 문제든 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후에 그런 게 나왔죠. 네. 만약에 ARM처럼 영국 기업이 그런 어떤 혁신 내지 이런 비용을 했다면 사실 상당히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와 함께 엔비디아가 그날 이제 엔비디아 관계자의 얘기가 자기들은 시장이 더 확산될 걸로 본다. 그 얘기를 그날 했어요, 네, 첫날. 맞습니다. 근데 물론 엔비디아는 이제 그만큼 못 올라왔는데 엔비디아 자체가 수요가 늘어나고 하겠지만 그런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엔비디아는 이전만큼은 못하지 않겠냐?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좀 데미지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게 전형적인 문과생들의 그 추론 논리죠. 네. 그때 이제 보면 프로그램을 짜는 입장이나 그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 거고 엔비디아의 쿠다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0부터 10까지 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려운데 일단 쿠다에 들어가면 한 5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소스를 오픈 소스를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장점인데 사실 엔비디아가 그 말한 거는 저는 동의하는 게 근데 주가는 어떻게 반영하냐면 예전에 우리 테슬라가 주가가 빠질 때는 왜 빠졌냐면 전기차 좀 덜 팔리면 빠지고 많이 팔리면 올라가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를 전기차로 보지 않죠.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뭐 때문에 빠지냐면 매출의 한 15에서 2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중국을 규제하면 딥시크 때문에 더 규제가 강화되면 중국에 나가는 물량을 채워줄 때가 있느냐라는 이제 퀘스천인 마크가 붙으면서 네. 사실은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싶진 않겠죠. 왜냐하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포기하면 대체 시장이 있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 한국 정치권에서도 이제 반도체 칩을 사야 된다, GPU를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각 정부마다 지금 GPU를 사고 싶은데 뭐 보통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테슬라 같은 데들이 만장에서 10만 장 단위로 구매를 하는데 지금 중국에 못 파는 물량을 오히려 이런 각국의 정부들한테 돌릴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우방국들 중심으로 풀겠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마지막으로 한 것 중에 보면 이 AI 칩을 살 수 있는 국가를 지정했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럼 그 국가들은 내가 줄 서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살려고 뛰어들겠죠. 근데 그 전에는 엔비디아가 이거 다 너희들까지 줄 게 없어. 라고 했던 거라면 기다려 혹은 많이 기다려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제는 기다리지 조금 덜 기다려도 살 수 있다라고 네. 하면 덤벼들겠죠. 예, 그리고 이제 딥시크의 여파가 그거라고 보는데 딥시크 때문에 조금 더 들어올 진입 장벽을 낮췄기 때문에 딥시크가 그러면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각국 정부들도 이거 조금만 하면 미국에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줬기 때문에 경쟁을 더 부추긴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엔비디아한테 줄 서서 사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반도체가 나오면 더 좋지 않냐, 뭐 대안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대 언어 모델을 돌리는 데는 엔비디아만한 게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 쓰면서 플러스 알파로 추론형 반도체라든지 뭐 에이직 반도체가 확대되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수요가 이제 그런 수요가 있고 고급 수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고급은 아니지만 범용 수요가 있고 이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국내 반도체주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굉장히 강하진 않아요. 그죠? 네. 대체적으로 강한 게 지금 조선, 방산 뭐 이런 거잖아요. 전력기기. 네, 그죠? 뭐 이런 쪽이 그래도 견조하게 가는 흐름들인데 반도체는 살짝 좀 이제 슬로우한 조정권역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이잖아요. 반도체 전략 그다음에 관심주는요. 그러니까 일단 AI가 그 화두가 된 거는 좀 시간이 됐죠. SK하이닉스가 24만 원까지 올라갔던 시절이 가장 호기였다.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트럼프 관련된 뭐 관세 피해가 없는 뭐 수혜를 보는 쪽에 약간 자금이 좀 그렇죠. 집중되는 예. 형태고 뭐 하나가 또 지배 구조를 이제 어느 정도 만들면서 하나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건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과 조선도 좀 너무 과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테슬라가 빠진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트레이딩 때문에 좀 급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을 좀 반납했는데 저희도 그런 쪽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여전히 이제 중장기로 보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뭐 소부장 회사들 중에서 계속 스타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하나 비전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전 여전히 그래도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뭘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게 맞고요. 장비단에서는 그래도 한미반도체를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시장이 삼성전자 참여한다고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더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삼성, LG, 뭐 SK가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에 1등 업체는 여전히 SK입니다. 그러면 SK와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SKC라든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SKC 뭐 필옵틱스, YC캠 뭐 계속 종목들이 늘어납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그래도 여전히 필옵틱스를 보셔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유리기판 시장에 참전하게 되면 삼성그룹주 가운데는 어떤 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삼성 전기가 일단은 같이 원래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고 사실은 삼성전자가 거기다 숟가락을 얹은 거가 되는데 협업을 해서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전기가 만들고 삼성전자가 영업을 하고 또 설계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요. 이 유리기판을 삼성전자가 가져다가 파운드리에 쓰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밸류체인 라인들을 계속 지금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여기가 삼성이야, 뭐 캠트로닉스, 뭐 YMT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게 다 비밀로 하고 있어서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력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데는 사실은 필옵틱스 정도만 나와 있다. 그래서 저는 장비에서는 필옵틱스랑 YC캠 정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중심으로 보시고 그것도 생각하기 싫다라고 하면 SKC를 사시거나 삼성전기를 사시는 게 사실 맞겠죠. 예. 네. 바이오는 뭐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심전도를 좀 하고 심장 테스트를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 뭐 놀이동산 가서 롤러코스터나 저는 그런 거 못 하거든요. 뭐 바이킹으로 다 어지러워가지고 지난해 저걸 잘 못 하는데 그냥 요즘 안 가본 지 오래되겠지만 뭐 애들이랑 범퍼카나 타고 이러는데 바이오는 전 변동성은 커요, 그죠? 그렇죠. 이제 일단 바이오는 아직은 숫자가 정확하게 찍혀서 밸류에이션을 계산하기 편하게 가는 종목은 별로 없고요. 아직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가 그렇게 움직이죠. 셀트리온 정도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그쪽은 이제 저는 약간은 레드오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블루오션이 되려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신약을 개발하든 기술 개발을 하든 그죠? 그렇죠.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든 이제 작년에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랭나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병용이지만 그래도 같이 폐암 치료제, 피사세포 폐암 치료제로 허가가 났고요. 또 생존율도 경쟁력 타그리스 대비해서 한 1년 좋다라고 하면서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유한양이 이번에 실적이 좀 잘 안 나왔던데 내년부터는 뭐 100억 단위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억 단위까지 쭉 올라가는. 올해 말고 내년? 올해부터 이제 로열티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 아마 시장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약 만들어서 팔았던 거랑은 전혀 다른 돈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회사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그거의 후보에 이미 올라와 있고 그거를 반영해서 시가총액이 20조 근처까지 와 있는 알테오젠이 그 다음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뭐 지금 오리온이 인수한 리가캠 바이오도 오리온 시총이 지금 4조 조금 넘거든요. 비슷하네. 4조 2천억인데 리가캠은. 예, 리가캠이 지금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회사가 더 좋은 형태로 가고 있는데 리가캠도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링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ADC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면 결국에는 계속 기술 수출을 하면서 나중엔 로열티를 받는 구조까지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는 어차피 우리나라가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려면 코스타 코스피가 다 좋아지려면 반도체도 좋아져야 되고 2차 전지도 좋아져야 되고 바이오도 좋아져야 됩니다. 요 세 개만 좋아지면 사실은 나머지 지금 뭐 조선도 올라와 있고 방산도 올라와 있고 금융도 한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이쪽에서만 좀 받쳐주면 사실은 지수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바이오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때문에 다시 막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4.8%까지 갔을 때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고요. 네, 그렇죠. 오히려 지금 국채 금리가 한 4.5%까지 또 빠지면서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형태가 나오다가 미국 CPI 때문에 또 미국 국채 금리가 반등하니까 뭐 금리 같은 경우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눌렸죠. 그죠? 네, 눌린 모습. 네. 오늘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이오를 그러면 금리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면 과연 금리가 계속 높을 것이냐, 달러가 계속 강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PI는 어떨 것이 뭐 지금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미국 시장은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CPI 그렇죠. 영향을 좀 잘 안 어제 받았는데 사실 CPI 충격이 사실 충격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면 그렇죠. 사실은 지수로 보면 과거로 보면 뭐 한 1% 이상 그죠? 네. 인덱스에서 빠져가는 흐름인데 빠지다가 돌렸죠. 그죠? 예, 네. 빠져 시작했는데 예. 국채 금리를 빼고는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국채 금리도 생각보다 많이 안 튀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다 시장은 알고 있는데 누굴 믿는 거냐면 트럼프를 욕하고 독재자다고 욕하고 뭐 하시는 뭐 여러 이제 언론들, 미국은 또 언론이 약간 좀 진보 진영이고 약간 민주당 계열이 많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비판은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뭐 비판할 이유는 없고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만 보면 되는데 트럼프 최근 행보를 보면 유가 하락과 채권 금리 하락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세를만 때리고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무기로 쓰는 거죠, 그거를.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언어의 변화를 보면 보편 관세에서 갑자기 상호 관세로 바뀌었죠. 그러네요. 예,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상호 관세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 단계 내려왔네요, 그죠? 예, 근데 상호 관세는 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이제 보면 미국이 유럽에 자동차를 수입할 때 관세를 한 2.5% 부과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거꾸로 유럽은 한 10% 이상 부과합니다.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그러면 상호 관세라고 하면 유럽에 10%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꾸로 유럽이 낮출 수도 있는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이미 인도는 그런 신호를 보여줬고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물가를 내리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오히려 품목별로 공격을 하는 거는 이건 진짜로 본인들의 이익이 되는 쪽만 공격을 하는 건데 또 하나 이제 바이오 얘기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시는데 금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유가도 하락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CPI 중에 가장 튄 게 유가가 제일 많이 튀었거든요. 유가와 주택 가격. 그동안 그랬죠. 네. 예. 근데 이제 유가를 하락시키려면 결국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동을 안정시키고 러우 전쟁 마치고 러우 전쟁을 맞춰서 그렇죠. 러시아 제재를 좀 풀어주면서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세계에다가 가스와 기름 원유를 팔 수 있게 해주면 네. 조금 그 시장을 열어주면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미국 물가가 잡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채권 금리도 국채 발행을 더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리지 않겠다. 바이든 정부에서 발행했던 물량을 그 정도만 유지하겠다. 롤오버만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물량을 늘리지 않는 대신에 채권을 뭐 은행이 더 사게 해준다든지 스테이블 코인이 사게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금리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정책을 쓸 건데 최근 트럼프 정부 측에서 인사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재무장관이라는 이런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예. 친구는 아닌데 예, 하여간 들어보면 네. 베센트? 네, 베센트 그분이 친구예요? 예, 친구는 아니다. 예, 나이는 아마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채권을 오히려 누군가가 사게 해서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쪽에 집중을 하겠다. 본인들은 10년물 채권을 타겟으로 한다. 그러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거 떨어뜨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로운 거죠, 그죠? 연준한테 뭐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는 건 사실 네,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실세 금리를 뭐 어떤 내리겠다, 그죠? 그리고 네. 퍼센트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월가 출신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처럼 그죠? 예, 맞습니다. 아니 뭐 막무가내 아니에요, 그죠? 네. 시장의 금리, 그러니까 미국 10년물이 네. 결국에는 미국의 뭐 모기지 금리라든지 그렇죠. 기준이 그다음에 되니까. 그 자동차 할부 금리라든지 이런 거 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면 금리는 하락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으로 튀어도.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물가 이슈는 좀 가라앉을 걸로 보고요. 물론 트럼프는 말을 계속 바꿀 겁니다. 뭐 연준한테 내리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또 내리라고 했다가 막 이러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큰 틀로는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엔 바이오는 나쁠 건 없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는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네. 네. 금리 얘기를 한참 했는데 이게 사실은 바이오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금리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금리의 변동성이 바이오의 추세를 꺾거나 그렇게 추세가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사실 맞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했던 거고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업 단인데 기업 단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은 숫자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뭐 빅스루는 아니다, 그죠? 제조업 비슷한 이런 거고. 유한양행 같은 게 기대가 되고 사실 한미약품 같은 게 좀 아쉽죠, 그죠? 한미약품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고 임성기 회장이 있을 때는 사실은 제일 잘 나가는 회사였잖아요, 그죠? 주도를 냈던 회사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경영권 문제 때문에 계속 뭐 누가 그만뒀네, 뭐 주총을 하네 어쩌고 이러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결국 이제 바이오텍을 말씀하셨고 또 비만 당뇨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가? 또 의료 AI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그렇죠.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어서 해주십시오. 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첫 기술 수출이 나왔잖아요. 9,100억이 조금 넘는 누가요? 올릭스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그때 한 2천억대 후반, 3천억 네. 뭐 이렇게 되는 회사가 하면서 상한가를 2번 가고 오늘은 좀 풀렸습니다만 어제부터 풀렸는데 주가가 뭐 거의 3, 4일 만에 2배 이상 올라갔죠. 근데 지금 이제 이 회사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거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의 원인은 비만보다 말씀드리면 비만의 원인은 딱 두 가지인데 GLP-1 계열의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슐린의 분비가 작동이 잘 안 돼서 이게 비만이 오는 경우가 있고 당뇨로 인한 비만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대사 이상 질환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어딘가가 막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대사 이상 증후군이라는 걸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살이 찝니다. 그런 분들이 뭐가 오냐면 간염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는 걸 이제 많이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제 주변에도 술을 전혀 안 먹는데 알코올성 지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몰래 먹는 거 아니에요? 콜라만 먹는데 그래서 콜라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을 농담 삼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몸에 뭔가가 순환이 잘 안 되거나 순환기가 망가져 있을 때 간에 부담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던 올릭스가 일라이릴리한테 판 거죠, 기술을. 그러니까 일라이릴리는 지금 비만 치료제로 돈을 벌고 있고 젯바운드가 조만간 출시가 우리나라에도 국내에 들어올 텐데 그쪽에 수출했는데 그러면 일라이릴리는 두 가지를 다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뇨로 인한 비만도 잡고 또 지금 대사 이상 질환으로 인한 비만도 잡겠다. 그래서 올릭스가 지금 주가가 급등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올릭스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올릭스도 좋은 회사다.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터뜨릴 수 있는 기업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펩트론도 지금 일라이릴리랑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평가 계약을 맺고 지금 임상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기술을 다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그 장기 지속형 플랫폼과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대사질환 관련된 플랫폼을 둘 다 제공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최근에 뭐 D&D 파마텍이나 이런 회사들은 또 뭐가 유명하냐면 경구용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엔 GLP-1과 비슷한 형태의 물질을 가지고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임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그래서 봐야 되는 종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올릭스, 펩트론, 인벤티지랩, 그다음에 D&D 파마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바이오 트렌드가 ADC도 있고 또 하나가 AI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제형 변경 관련된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알테오제는 제형 변경 쪽으로 여전히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는 회사고 작년에 빅파마와 계약을 3건을 했습니다. 지금 누구나 잘 아는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 그 다음에 산도즈,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계약을 했고요. 다이치상교랑 일본의 다이치상교가 이제 ADC 1위 기업인데 그 회사와 또 이제 SC형 알트비포 관련된 플랫폼을 팔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현재 그리고 한 5개 회사랑 TM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질 이전 계약이라고 해서 요즘에 그
라이센스 아웃 하기 전에 그 물질을 가지고 가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체결해서 진행 중이고 뭐 제가 이거를 뭐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이제 이걸 잘 팔로우하는 엄민영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보면 결국엔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정도 나오지 않겠나 기술 수출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그 머크사가 지난번에 가져갔던 독점 계약으로 가져갔던 이것들을 1분기 안에 1분기라고 해봐야 지금 2월 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안에 신약 신청을 할 겁니다. 이제 임상 3상 발표하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이슈 그럼 하반기에 보통 한 경쟁약이 예전에 이제 옵티보 SC가 그러니까 제형 변경으로 신청했을 때 허가가 나는데 8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FDA에서 허가 나는 게 8개월에서 10개월 본다라고 하면 올해 안에 판매 허가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을 안 했는데 머크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1년 안에 뭐 30에서 한 40% 정도까지 SC 침투율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알테오제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년 되면 이 많은 마일스톤과 그다음에 이게 단계별로 받는 돈들이 있는데 적어도 6천억 이상의 돈이 들어옵니다. 많게는 한 1조 6천억까지 보는데 그러니까 그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후년 한 27년부터는 이제 키트로달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로열티가 들어오겠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여전히 시장은 ABL 알테오젠을 탑픽으로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리가캠이나 ABL 바이오도 그거에 관련돼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링커 기술 관련된 ADC 관련된 링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 관련된 ADC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보로노이라는 종목이 많이 뜨고 있는데 그거 궁금해하시는데 이쪽은 이제 폐암 치료제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지금 타그리소라든지 그다음에 렉나자가 했던 그 폐암 치료제보다 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폐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게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로노이도 조만간에 뭔가 기술 수출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으로 좀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종목은 제가 딱 보면 뭐 4개 딱 말씀드렸습니다. 네. 바이오텍에서는 알테오젠, 리가캠, 그다음에 ABL 바이오, 보로노이 이 정도 보시면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그렇게 좀 별로. 예. 바이오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도 주로 바이오텍들은 사실은 숫자는 아직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기대감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물론 이제 기대가 실현됐을 때는 엄청난 그렇죠. 그 로열티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건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이전에도 바이오 기대감이 있다가 사실은 기대감이 실현 안 됐을 때에 급락했던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네,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바이오는 전체 제가 고민했어요. 어떻게 바이오 그러면 롤러코스터 대응할까? 결국 전체 포션에 얼마를 가져가느냐, 그죠? 전체 바이오 좋다고 좋을 것 같아서 내 포지션에 7, 80%를 가져가면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죠?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제가 포트폴리오에 한 70%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뭔가 판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위험한 건 뭐냐면 신약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퍼스트 인 클래스 뭐 해가지고 야 이게 독보적인 약이야 그렇게 해서 망한 회사가 사실 많았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름을 좀 차명을 바꿨는데. 네. 예, 그 회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회사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말이 있었죠. 이거 많아요 그런 거. 그런 회사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거 기업 얘기 안 하려다가 옛날에 박셀바이오 이런 것도 처음에 상장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거든요. 예. 이게 최고가는 그러니까 최고가지 이제 저는 이제 월봉고 최고가 23만 원인데 지금 9천 원이에요, 그죠? 제가 뭐 신라젠도 한번 신라젠 난리 났었고 그다음에 젠백스도 한번 그랬었고 뭐 많죠 그런 회사들이 헬릭스미스도 그랬죠. 근데 그래서 요즘에 뜨는 제가 말씀드린 회사들은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올인하는 기업이 아니고 그죠. 예. 그리고 또 거의 우리나라 바이오의 1세대 회사들, 1, 2세대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는 대표 회사님이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오리온에 매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박순재 대표님이 워낙 나이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부인분이 지분을 팔고 나가서 한번 주가가 출렁였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본인이 힘들어서 일을 못 하겠다 하고 나가신 거고 뭐 ABL 바이오는 조금 좀 젊긴 하지만 여기는 아직까지 퍼포먼스를 확 보여준 건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 세 회사의 공통점은 다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보로노이는 사실은 이게 안 되면 꽝일 수 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일라일릴리와 계약 체결이 안 돼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네. 저는 그래도 모멘텀은 살아있는 회사니까 말씀드린 거고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게 알테오젠, 리가캠, ABL 이 세 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여기는 어차피 뭐 형태를 바꾸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원해서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다. 예, 여기서 이제 약 원래 있던 약을 형태만 바꿔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알테오젠이 매력적인 이유는 실패 확률이 적다. 네. 그리고 네. 성공했을 경우는 그렇죠. 과실이 크다. 과실이 크죠. 그렇죠. 예. 예. 차전지는 최근 기업들 실적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안 좋을 거로 생각했는데 안 좋더만요, 그죠? 네.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안 좋게 나왔는데 뭐 방송하는 날 오늘 같은 경우는 꽤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뭐 이 보조금 이런 것들도 조금 완화 로비가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런 기대감일까요? 아직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그죠? 그렇죠. 일단 2차 전지가 빠진 이유는 다들 아시니까 네. 뭐 워낙 좋게 봤던 뷰가 성장성이 둔화라든지 뭐 생각보다 속도가 시장에서 원하는 속도만큼 가지 않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사실은 또 많이 힘들었었고요. 한동안 또 유럽이 또 이게 보조금 이슈가 또 사그라들면서 네. 유럽에서 판매 둔화도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악재란 악재는 다 반영해서 2차 전지 제가 오늘 이제 오랜만에 들고 나왔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아마 2차 전지 얘기한다 그러면 댓글이 달릴 겁니다. 오늘 안 좋게 얘기하더니 예, 제 맨날 안 좋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시장의 참여자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보다 조금 정도 빨리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얘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정적으로 먼저 얘기했던 그 애널리스트가 김현수 애널리스트죠. 네, 그 친구가 뷰를 좀 바꿨습니다. 네. 저보다 어려서 그 친구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나증권. 예. 그리고 이제 한병화 위원님도 에코프로를 갑자기 매수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뷰를 바꿨습니다. 네. 저는 그분들 가장 부정적이었던 분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신호탄을 주고 있다.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주가의 바닥과 고점을 잡아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 건데 지금 트럼프 물론 이제 한병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유럽발 호재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여전히 미국에서 악재는 나오겠지만 이 산업이 크고 있는 과정을 죽일 수는 없다. 이게 가장 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발 악재는 여전히 좀 상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취임 이후에 관세에 매몰되셔가지고 그렇죠. 네. 아직 IRA를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발언이나 뭐 행정명령이나 아니면 뭐 IRA 법안 관련돼서 뭔가 손을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아예 다 철폐하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마지막 악재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2번 정도 충격이 있었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마지막 충격이 좀 남아있을 것 같고 취임 이후에는 그닥 그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그때가 저는 찐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좀 뭐 사진 않더라도 관심 밖에 버려놨던 섹터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시장의 우려는 거의 지금 트럼프가 이걸 폐지하겠다는 걸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조금 약하게 나온다. 왜냐하면 미국도 사실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중국과 한국밖에 없는데 그러면 중국 거를 갖다 쓸 것이냐 아니면 한국 거를 갖다 쓸 것이냐의 차이.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찌 됐든 간에 미국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우려보다 약하게 나온다 반응이.
그러면 생각보다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우려보다 더 악하게 나와도 그때가 찐바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발표가 한번 나오면 그때는 바닥을 잡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펀더멘탈로 보면 한병 애널리스트의 가장 큰 뷰는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최근에 이제 작년의 흐름을 쭉 보니까 독일과 영국 중심으로 다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그러니까 EU와 영국이 이제 규제 완화를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영국은 이제 EU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는 거고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한 이제 정책적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정책이 확정되면 속도가 다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한동안 무슨 걱정을 했냐면 유럽이 돈이 없어서 이게 보조금을 못 준다. 보조금이 지금 다 끊겼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보조금을 살리려고 하는 정책으로 가려고 하는 준비. 그게 왜 그러냐면 벤츠도 살려야 되고요. 폭스바겐도 있고. 네, 폭스바겐도 살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BMW도 살려야 되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프랑스도 살려야 되죠. 르노라는 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탈리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유럽에 유일하게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 보면 자동차가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근데 프랑스는 사실 근데 이게 중국발로 들어오는 물량들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했던 이유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우리는 거기에다 차를 파는 것보다는 배터리를 많이 팔잖아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유럽발로 많이 납품을 합니다. 삼성 SDI 쪽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에코프로 BM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테슬라가 요즘에 미국에서 굉장히 잘 안 팔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나오고 있다. 네, 북미도 테슬라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북미도 성장이 나쁘지 않은 것 성장 같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대 네.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럽도 한 11% 이상 나왔고요. 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 전문가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캐즘이 아니다. 원래 새롭게 뭐가 등장하면 이 정도 속도로 성장하는 게 맞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휴대폰처럼 1, 2년 안에 바꾸고 2, 3년 안에 바꾸는 게 아니라 거의 한 10년 주기로 바꾸는 상품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정도 속도면 굉장히 빠른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 시기 때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사실 오바를 한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K배터리가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보면 2분기부터는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2분기가 아니라 하반기부터라도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하면 실적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그럼 있다. 주가는 먼저 움직이겠죠. 그럼 마지막 그 트럼프의 발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안 하고 쓱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굳이 IRA에 대해서 건드려서 본인이 좋을 게 없으면 또 안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비중을 한 10% 내외 정도는 이제부터 좀 담아가는 그래서 뭐 한꺼번에 10%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10% 정도 사놔야 나눠서라도 5% 뭐 1% 2% 해가지고 5% 10%까지 늘려놓으면 좀 한 3, 4개월 기간을 가지시고 늘려놓으면 오히려 올라갈 때 비중을 확 더 늘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비중 얘기 잘 안 하는데 예. 한 10% 내외 정도만 지금은 좀 마중물 차원에서 좀 넣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무엇을?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네네. 시장에 예민한 게 너무 싫다. 음. 근데 내가 그래도 뭐 코스피보다는 아웃퍼폼하고 싶다. 그러면 LG 엔솔 사시면 그렇죠. 되고요. LN에 그거보다 조금 모험이 있으신 분들은 소재단을 고르실 텐데 그러면 제일 많이 빠졌던 데가 양극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LNF를 사시든 유럽 시장이 좋아질 걸 보면 에코프로 BM을 사셔야 되고 테슬라 향을 보실 거면 LNF를 사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은 조금 더 공격적이죠.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니까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가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러면 사실 에코프로 머티를 나는 조금 짧게 끊어서 매매하면서 좀 이렇게 가고 싶어 아니면 좀 많이 먹고 싶어 내가 위험을 좀 감수하더라도 네. 그럼 에코프로 머티를 보시는 게 맞다. 전 개인적인 토픽은 LG 에너지솔루션과 소재단은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근데 아까처럼 조금 안정적인 분들은 당연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네, 그죠? 맞습니다.
그 전에 삼성 SDI가 사실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가 좀 많이 준 것 같고요. 그죠? 줄었습니다. 네. 예. SK 인원은 아시는 것처럼 뭐 사업이 섞여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오온이 아직까지 숫자 보이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2차 전지에 셀에서 조금 더 용기를 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재단.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용기를 내는 분들이 있죠. 이제 소재단으로 그죠? 아랫단으로. 예. 네. 물론 이제 뭐 대주전자재료나 네. 뭐 이런 종목은 근데 거의 빠진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회사들은 거의 빠진 게 없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나머지 이제 보면 TCC 스틸 같은 이제 네.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뭐 이제 테슬라 향이죠. 뭐 4680 배터리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게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나온 지 예. 한 2년 됐는데 그 원통 받는다고 해서 케이스 받는다고 올라가는 거는 좀 과하다. 그러니까 그쪽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제 예.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 검증이 됐잖아요. 예. 예를 들면 물론 같이 시세를 받고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숫자가 나오고 돌아설 수 있는 기업들이랑 머시기 리튬 뭐 붙어 있는 회사, 금땡 회사 이런 회사들은 그죠. 예. 올라갈 때 정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해질 회사 뭐 엔캠이라든지 예.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네,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상승했던 거를 그냥 도로다 그냥 사실은 뱉어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쪽 업황이 좋아져야 그런 회사들도 움직이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예, 지금은 세컨더리를 움직이는 거죠. 예, 지금은 그쪽부터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네. 예. 1차적으로 대장주가 가고 나면 그죠? 맞습니다. 오르면 좀 더 가벼운 거 없어?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등주가 이제 가고 그죠? 음. 그 다음에 뭐 또 테마로 이제 막 엮이죠. 예, 뭐 또 없지만 기대가 가는 게 이제 3등주가 가면 맞습니다. 한번 이제 흐름이 이제 한번 맞히는 거죠, 그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완턴이 되고 그죠? 예. 새로 이제 새 판을 쓰게 되면 다시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이고요. 근데 2차 전지도 시각이 아주 매우 적극적이진 않지만 관심권에 넣고 네. 그렇죠. 보자고 제가 아마 여기 한국증권 TV에서 처음으로 뷰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 네. 시간이 조금 있어서요. 예. 사실은 2차 전지 얘기할 때마다 고민이 2차 전지는 결국은 자동차에 달려서 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만 사서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자동차 완성차 업계에 가는 것이니 그죠?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은 또 전동화를 상당히 하고 있는 단계여서 맞습니다. 그죠? 자동차는 그 고민이 많았는데 관세에서 좀 제거될 수 있다는 얘기로 또 이제 올랐고요. 현대차가 강했고 기아는 멕시코 쪽이 이제 오히려 그게 좀 아직 이슈가 좀 남아 그 있죠. 전에 좀 호재였는데 오히려 발목인 것 같아요. 그 현대차는 네. 또 이제 보면 네. 지금 뭐 아이오닉 라인 뭐 이제 지금 전기차 라인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또 로봇 사업 이슈도 여전히 부각이 안 예, 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현대차는 자동차로 가기보다는 테슬라처럼 로봇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전에 했던 뭐 사실 에어택시라든지 네, 네.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있거든요. 현대차 그룹 내에 그런 쪽이 좀 부각을 받아야 된다라고 좀 좋은 아이디어네요. 생각을 하고 자동차는 좀 그냥 자동차 팔아서 하는 거는 기아 쪽으로 좀 그렇죠. 이렇게 부각시키면 되고 그죠? 현대차는 맞습니다. 새로 말씀하셨잖아요. 테슬라가 요즘 뭐 자동차 판매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하고 맞습니다. 그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보다 근데 네. 현대차가 로봇 사업은 더 빨리 했습니다. 네. 보스나 로보틱스 로보틱스 이런 거. 인수하면서 네, 예. 네. 지금 또 뭐 일부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현대차에서 네, 네. 의왕 그 연구소에서 예. 개발하고 있어서 이제 뭐 지금 파일럿 라인 가동한다고 하는데 결국엔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회사들도 또 움직이겠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움직임은 나오고 있는데 그쪽은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다. 전고체 배터리는 빨라야 현대차가 30년 네. 얘기합니다. 2030년. 밸류론만 보면요, 뭐 현대차 한 4배 되나요? 지금 PER 그죠? 4배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게 보면 사실은 헐 기대감이 있는데 예. 2차 전지 얘기하다가 또 전기차까지, 네, 자동차까지 얘기를 예. 좀 했습니다. 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